네,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는 한 주간에 나온 여러 가지 경제 소식 가운데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특별하게 선정한 우리만의 한 뉴스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5위, 4위, 3위, 1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5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위 큰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틱톡 지분 80% 미국 기업에 넘긴다. 자, 트럼프의 방중이 이제 물꼬가 튼인지 이게 이제 계기가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인터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a fan of TikTok. My kids like TikTok. Young people love TikTok. If we can keep it going, good. And we're going to watch the security concerns. And we have buyers, American buyers. We have American buyers. And I haven't spoken to President Xi about it. At the right time when we're set, I'll do it. In the meantime, until the complexity of things work out, we just extend a little bit longer. 네, 트럼프 지금 인터뷰 영상 보셨는데 이게 미중 간의 갈등에서 어떤 기업을 고리로 갈등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틱톡이 항상 중심에 있었는데 중국의 지분을 이제 미국에 넘기면서 미국이 대주주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뉴스에서 이게 이번 주에 상당히 관심을 받았는데 이 소식은 이제 김주영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9월 15일에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된 게 틱톡인데요. 사실 이 틱톡 왜 자꾸 논의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틱톡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퇴출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0이 들어서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 이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 합의문에 따르면 이 미국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 컨소시엄이 틱톡의 미국 지분을 80%가량 보유하게 되고요. 또 중국의 투자자들이 20% 미만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틱톡에 좀 집착하는 이유, 네. 앵커님은 아시나요? 틱톡이 워낙 지금 미국에도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안보 이슈가 계속 이제 제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다른 또 소식들이 있나요? 비슷한데요. 지금 미국에서 틱톡이 굉장히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자들을 좀 보면은 월간 활성 이용자가 1억 3천만 명에 달하고요. 또 청년층의 이용자는 67%까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표면적인 이유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라는 우려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네.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9일 오늘이 될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틱톡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니까 관련 소식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주영 캐스터 틱톡 사용하시나요? 저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네. 네, 굉장히 인기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2030에서는 하여튼 되게 인기가 있는 걸로 네, 이렇게 알고 맞습니다. 있고 저도 이제 가끔 보기는 합니다. 제가 사용을 하진 않지만 네.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가지고 가끔 보긴 하는데 하여간 이 틱톡이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있고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이게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될지 한번 재밌게 좀 지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위로 넘어가 볼까요? 4위 보여주시죠. 네, 이번 주 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장남. 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 그래서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 자, 관련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지금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 저 마크가 보이는데요. 네, 지금 간판이 나오네요. 해군 장교 입대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해군사관학교 이쪽에서 훈련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입대 시기가 돼가지고 한두 번씩 지금 들어오는 그런 입구 같고요. 네, 이재용 회장 장남이 이제 입대한다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부터 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승합차 안에 이재용 회장 장남이 타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네, 한 주간에 아주 뜨거운 또 하나의 주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벌가의 그 한국에 대한 책임감 이런 의식을 한번 보여주는 엘리트의 어떤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로 많이 회자됐는데 자, 이 소식은 이동재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이목이 쏠렸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인 이지호 씨가 해군의 장교로 입대했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소식이 더 특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지면서인데요. 복수 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니고 장교로 복무를 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번 소식에 누리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정말 좋은 결정,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번 행보가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HD 현대 수석 부회장인 정기선 부회장처럼 장교로 복무를 마친 뒤 경영 수업을 받는 경영 승계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경영권에 대한 궁금증이 더 나오는 이유는요, 이재용 회장이 2020년 공개석상에서 4세 경영의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제 아이들에게는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삼성의 경영 승계에 대한 내부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용 회장이 4세에게는 경영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게 선언을 하면서 관심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 어찌됐건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좋은 모습이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킵 5 3위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나왔는데요. 자, 2030은 매수, 4050은 주춤, 서울부동산 세대별 온도차가 보인다. 자, 이게 어떤 소식이냐면은 최근 들어서 꼭 2030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젊은 세대는 주로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고 4050이라고 이제 특정 짓기보다는 하여튼 50, 60, 70 이제 노년층은 좀 매도세에 가담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집값이 이렇게 되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좀 변화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하락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시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의 나와 계신데요. 자, 이 소식 이제 보셨을 텐데 네. 이거 해석이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젊은 층의 매수세, 노년층의 매도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은 집을 사죠. 네. 그리고 이제 집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은 어떤 목적으로든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장특공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기 특별공제. 그러니까 10년을 보유하고 거주를 하면은 네. 양도세를 한 80% 이렇게 줄여주잖아요. 네. 그럼 절세 목적으로도 팔 수가 있죠. 제 생각에는 그냥 일종의 주택 시장의 세대 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50대, 60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집을 팔면은 이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중독 세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일군 사람이라면은 훨씬 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친화적 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부동산 흐름을 어떻게 보면 잘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팔면 그럼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느냐? 네. 그거는 제 생각에 논리적 비약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주변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강남 같은데 이런 네. 비싼 집을 좀 팔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팔아서 조금 이제 싼 집으로 이동하죠. 네. 이동하고 남는 금액을 이제 금융자산에 투자한다든지 해서 네. 약간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이 고령자 혹은 이 장년층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시장 끝났다. 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는 좀 너무 좀 과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박 의원께서 보실 때는 네. 이게 중년층, 노년층이 집을 판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집값 폭락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주로 뭐 생계형 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이제 분석들도 많았잖아요. 한 10년 전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는 주택연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을 가지고 이게 약간 현금 흐름화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많아서 한두 개의 어떤 그런 현상을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해석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좀 균형점을 잃는 뭐 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어떤 뭐 수치를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네. 말고 좀 장기간 보면서 추세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와 다르게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통계치를 보면은 상승폭은 줄고 있지만 계속 여전히 상승세예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 뭐 지금 대책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가격으로 보면은 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뭐 거래량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포하고 이제 성동구가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1순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8월 통계가 이제 9월까지 잡히잖아요. 네. 그런데 7월보다 확실히 늘어난 것은 맞지만 네. 6월 대비해 보면은 한 뭐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시장의 에너지이자 혹은 관심도로가 본다면은 네. 뭐 다시 불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곧 추석이 오잖아요. 네. 아마 추석이 되면은 이제 친인척 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잖아요. 대토론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시장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분수령 이렇게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구출 대책이 이제 공급 어떻게 보면 폭탄이거든요. 제가 네. 보면은 대량 공급 계획이 나온 그렇죠. 거죠. 135만 가구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재고의 6.8%, 네. 아파트로 따지면은 10.4%나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 수도권에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피부로 과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절실하게 느낄 거고 아닌 또 분들은 그럼 나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이제 청약 저축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와 이제 좋은 기회다. 이번에 보면 수수도 나오고 과양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대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부금 가입자들은 또 기회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용성이나 이렇게 진입하려는 어떤 중산층 분들은 소득하고 네. 자산 기준에 걸려서 이게 이제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일부 이제 매수세로 나서면서 뭐 일부 신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지금 7월에 M2 말하면 광의통화 증가율이 1년 전에 비하면은 7.1%입니다. 네. 6월 달에 6.7%였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은 늘어나고 단기간에 이게 공급이 늘어난다는 걸 피부로 못 느낀 일부 수요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시장에 좀 이렇게 보면은 체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구칠 대책이 분명히 공급 확대 대책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주택이 어떻게 보면 공급 이게 네.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는 어느 정도 진정한 건 맞지만 네. 이게 곧바로 시장 안정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시장 안정은 뭐 여러 가지 심리라든지 또 이동성 이런 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불안하지만 약간은 좀 뭐 진정세 이 정도는 보는데 아마 이게 다시 이제 불장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달 우리가 추석을 맞으면 집안끼리 이제 대토론이 벌어질 텐데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네. 그래도 진정되지 않고 스물스물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 네. 연말에 또 대책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견해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저는 네, 그럴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봅니다. 네, 추가 대책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예.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툭 떨어지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단지들이 네. 마포하고 성동구인데
이걸 지금 정부가 혹은 시장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뭐 네. 그런 이미 뭐 예고가 돼 있다시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법 바꾸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토지 지정은 네. 한 11월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때까지도 못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중간 단계로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 약간 토제는 뭐냐면은 이게 극약 처방이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세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불안해지는 곳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처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박 의원께서는 이제 추가 대책이 예상이 된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력시 되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방식, 그런 게 나올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제 다른 주제긴 한데요. 전세는 품귀, 네.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뭐 전문가마다 이제 견해들이 다르고 이제 대책이 좀 다른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보시고 또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체적인 시각은 같을 겁니다. 뭐 전세 소멸, 뭐 네. 전세 종말 시대 이게 곧 이제 월세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게 그 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죠. 이게 IMF 때부터 살짝 나왔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2008년도부터 전세 대출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면 전세로 대출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세로 들어가는 게 월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 수요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고. 세입자와 그 집주인하고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죠, 그게. 그렇죠. 작년에 주택금융공사에서요, 월세로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실래요?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80.5%가 전세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싸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 아파트 공급 비중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제 갭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폭제, 전세 소멸의 기폭제는 제가 보면은 뭐 전세 대출이 이제 뭐 이게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결국은 이제 세입자의 약간 보호 본능, 생존 본능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로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요. 결국은 이런 월세를 잘 보시면은 이게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세값이 오르죠. 그럼 전세값이 오르면 그거 보증금을 다 못 댑니다. 그러면 일부 이제 보증금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뭐 어떻게 보면 집값 급등의 후폭풍으로서 이런 월세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세대 다가구 쪽 이른바 이런 비아파트 쪽은 완전히 월세로 넘어갈 것 같고요. 아파트 쪽은 제 생각에는 이거 완전 월세로 넘어가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당분간 반전세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 반전세는 사실상 뭐예요? 변형된 전세죠. 그래서 아마 비아파트하고 아파트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시장이 약간 이분화되면서 어느 정도 아마 이런 전월세의 구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박 의원님은 이제 극단적으로 시장을 보기보다는 반전세가 이제 많아지는 그렇죠. 네. 전세 월세 섞이는 시장으로 하이브리드 월세 시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이브리드 월세 시대. 예. 네. 자동차도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도 하이브리드로. 두 개 다 섞이는 거죠, 그죠? 네. 자, 장기 단기 집값전만 짧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위원님 나오시면 이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은 저는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어떤 흐름을 결정할 때 뭐 통화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량이잖아요. 뭐 공급이나 지금 단기간에 되지 않고 통화량도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단기간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는 하반기에 오히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인기 지역 쏠림 현상보다 이 수요가 좀 분산되는 말하자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지 갈아타기 이게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건 약간 주춤해지고 오히려 갭매우기 현상 혹은 순환매가 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물이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네. 싼도로 흐르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을 보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일종의 순환매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강남이라든지 이런 마용성 이런 쪽은 정부가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아마 시장 이렇게 안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규제책이 나오면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조금은 저는 타이밍을 좀 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가면은 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마용성 쪽은 좀 더 제가 눈치를 좀 보시고 나머지 지역은 뭐 그렇게 타이밍보다는 이런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지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은 조금 주춤하긴 한데 좀 그러니까 변수는 조정받을까요? 결국은 이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인데 뭐 이미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그럼 뭐 10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를 더 매기거나 아니면은 뭐 보유세를 현실화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거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요. 이게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하면은 80% 사실상 이제 감면이 되는데 뭐 일반 토지라든지 상가들은 10년에 20%, 15년에 30%잖아요. 이게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년 그럼 6월부터 그러면 이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럼 낮추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장기간 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아까 50대, 60대처럼 매물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매물이 나오면서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은 정부의 대책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단기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습니다. 네. 장기로는 뭐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집값의 70~80%를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정부에 맞서지 말라 그런 말씀을 강남에 어쨌든 집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격언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이동재 캐스터, 김주영 캐스터 지금 관심 있게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막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마디로만 짧게 예. 그 내 집 마련 중 준비하신 젊은 층에게 좋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요. 일단은 이제 통장 쪽으로 보셔야 돼요. 통장. 특히 예.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은 이제 공공 분양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아마 17평형 정도가 될 텐데 17평이 넘으면은 무조건 불입금액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한 달에 25만 원 꼬박꼬박 좀 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아파트가 너무 비싸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뭐 14억 넘으니까 이 그림의 떡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저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은 한 낙찰가율이 그죠? 이 매각가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시세의 한 82%. 네. 수도권은 한 70%, 뭐 전국적으로 보면 67%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싸게 산다니까. 그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네.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일종의 중간 네. 이런 이제 그 사다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갖고 있으면 민영을 받을 때 무주택자로 간주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내 집장만 해보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오피스텔을 살림집으로 봅니다. 약간 미니 아파트로 그래서 오피스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임대 수요도 지금 5%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파트를 사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오피스텔을 한번 대안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 상담 요청 들어오면 그러니까요. 해주시면 네. 좋을 것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못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이제 2위 내용 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10시 출근제 내년 전국 확대하느냐 뭐 이런 건데 기업 참여가 이제 관건이죠. 기업이 참여해야 뭐 이게 확대가 되겠죠. 이 소식 김주영 캐스터 준비했죠? 네,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아침이 정말 전쟁 같지 않을까. 전쟁이죠, 전쟁. 예. 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해당 제도는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등교시키고 출근할 수 있도록 1시간 늦춰주는 제도이고요. 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근로자 1명당
3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10시 출근제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고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31억 원가량 확보했다라고 전해졌고요. 약 1,700명가량이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을 사업주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 기업자들의 의지도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이제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기업의 어떤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텐데 제도는 좋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위 소식 볼까요?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1위. 네. 형 못 따라가는 동생 코스닥. 네, 천스닥은 언제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지금 소외를 받고 있어서 이 뉴스가 지금 1위에 선정됐는데 이동재 캐스터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형만한 동생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내 증시에서도 형 코스피가 동생 코스닥의 수익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아직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 기준으로 따지면 수익률이 25%를 상회하면서 수익률로 봤을 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스피가 43%도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기록한 최고점은 물론이고 2022년 1월 이후로 단 한 번도 기준 지수인 1000포인트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상화를 주문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수십 년 동안 몇십 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고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부실기업의 퇴출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도 부실기업 퇴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 폐지 기업만 50곳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5%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종가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반에 잠깐 최고가를 경신한 뒤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인해서 하락 전환에서 0.46% 하락하면서 3,44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형보다 나은 동생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0.7% 상승한 86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양도소득세 완화 등 우리 시장의 호재가 가득했던 만큼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시장 모두가 상승 흐름이 계속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재 캐스터,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박원각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